안녕하세요. 성우 전지원입니다. 오늘부터 언니가 읽어줄게 라는 컨텐츠로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볼까 하는데요. 언니가 읽어줄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도 한 좋은 문학 작품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가능하면 읽어드리기도 하고, 읽어서 전해주기도 하고, 읽기와 이야기를 병행해서 제 의견이나 저의 상상,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선택했습니다. 황순원 선생님은 16살 때 문학지 동광이라는 곳에 나의 꿈이라는 시로 처음 등단을 했다고 해요. 시인이셨던 거죠. 시인이었다가 1940년 그때 이제 늪이라는 단편 소설을 시작으로 해서 소설을 써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소설이지만 시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뭔가 거창하고 젠체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깊게 이야기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언어의 유창함보다는 아주 소박하지만 그 상황, 그 안에 있는 공기의 흐름, 온도, 그리고 소리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살아서 전해지는 것처럼 아주 담백한 언어들로 우리를 그 소설 속 인물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소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나기도 여러분은 소설 소나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장면이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보통 이렇게 볏짚단 안에 소년과 소녀가 비를 피해 숨어 있는 그 순간, 소나기가 막 후두두두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 안에 이렇게 몸을 숨기고 아주 잠깐이지만 함께 이렇게 어깨를 마주대고 있었던 그 순간을 제일 많이들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뿐 아니라 그때 그 둘 사이의 온기, 또 둘의 대화와 겹쳐지는 빗소리, 빗소리가 들려오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뭔가 둘이 그 당시에 말을 하진 않지만 소녀가 가지고 있는 병증 때문에 고생해온 시간,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앞으로 아파해야 하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 다 녹아있죠. 그 소년의 마음도. 그것처럼 첫 장면에서부터 제가 이야기해드릴 때 그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상상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 여기는 그냥 동네 개울가구나. 물소리가 졸졸졸 들리는 것 같네. 조약돌이 툭 떨어지네. 그런 것들 있죠. 그러길 권합니다. 소나기의 첫 장면은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하죠. 막 돌아오는데 개울가에 소녀가 앉아 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압니다. 아, 윤초신의 증손녀 딸 그 여자아이구나. 왜냐면 그 아이가 며칠째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면 개울 그 한가운데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성큼성큼 걸어서 개울을 지나가야 되는데, 늘 지나가는 곳인데 그렇게 개울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거기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와, 오늘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녀는 그냥 멀찍이 개울뚝에 앉아버려요. 소녀가 자기 볼일 다 보고 비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또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이렇게 길을 쓱 비켜주면 그때 따라서 지나갔죠. 또 다음날은 좀 늦게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그 한가운데 앉아서 세수를 하고 있네요. 서울에서 온 뽀얀 그 소녀가 작고 부드럽고 이렇게 뽀얀 그 두 손으로 개울물을 떠서 촉촉촉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홍 스웨터를 입었대요. 소매도 걷어올리고 목덜미도 마냥 하얀 목덜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세수를 하더니 이제 물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세수하다 말고 뭘 저렇게 들여다보나? 근데 갑자기 자기 얼굴 위로 물을 찬방찬방 움켜냅니다. 뭐가 지나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막 참참참참 움켜내는데요. 근데 그대로도 재미있는 것처럼 자꾸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키겠다는 듯이 뭐라도 신경 쓰이는 게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속에서 뭘 하나 탁 집어내는데 손에 하얀 조약돌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징검다리를 막 뛰어서 건너갑니다. 근데 다 건너가더니 갑자기 소년이 있는 쪽으로 휙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바보! 하더니 조약돌을 소녀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허! 이게 웬일이에요.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요. 뭐지? 소녀가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면서 막 갈밭 사이길로 달려가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분. 황순원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소녀가 나타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나타난 소녀의 두 손에는 갈꽃이 한 움큼 들려 있어요. 바람에 갈꽃이 스스스스스 흔들리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니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봤어요. 물기가 거쳐서 뽀얗게 살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어요. 근데 소녀가 안 보이네요. 아유, 다행이다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다음 날도 소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참, 이 뭔가 허전하고 왜 안 나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 속의 조약돌을 문질문질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요. 또 어떤 날 소년이 전에 소녀가 앉아서 물장난을 하던 그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쓱 앉아봅니다. 그리고 물속에 손을 담궈봐요. 그리고 소녀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세수를 해봐요. 세수를 해보다 물속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검게 탄 얼굴이 자기 얼굴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아우, 싫어요.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에 얼굴을 움켰다. 몇 번이고 움켰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요? 소녀가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소녀는 생각해요. 헉!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막 달리기 시작해요.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발을 또 이때 마침 헛디뎌서 한 발이 물속에 빠져요. 그래도 달려요. 어디 좀 몸 가릴 데가 없나 하고 마구 달리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갈밭도 없고 메밀밭인데 메밀 냄새가 오늘따라 짜릿하게 코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찝찝해요. 입술로 자꾸 흘러드는 거예요. 달리면서도 이게 뭐야? 쓱! 한 손으로 훔쳤더니 코피예요. 그래도 달립니다. 그때 막 달리는데 어디선가 바보야!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이었어요. 개울가에 오니까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저쪽 물가에 앉아서 물장난을 하고 있더래요.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실수가 있었는데 여태껏 큰 길 가듯이 성큼성큼 징검다리를 그렇게 건넜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그때 예! 무슨 소릴까요? 소녀가 소녀를 부릅니다. 근데 소녀는 못 들은 척해요. 그대로 뚝 위로 올라섭니다. 예! 이게 무슨 조개지? 그 소리에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요. 그리고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궜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3마장쯤, 소녀는 우대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니? 벌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으랴?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봬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도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사이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거지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갔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노새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펴었다. 저만큼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허수아비가 서 있는 넓은 들을 소년이 와 재밌다 하고 달려가니까 소년도 그 뒤를 마구 달려서 따라갑니다.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도 따끔따끔 얼굴에 와서 부딪히고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메밀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다 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많이 흔들었나 봐요.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수단을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냐고 소녀가 묻습니다. 원두막. 여기 참외도 맛있냐고도 물어요.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고 소년이 우쭐거리죠. 다 안다는 듯이. 그러면 소녀가 나도 하나 먹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년이 참외 그루에 숨은 무밭으로 들어가서 무 두 밑을 뽑아옵니다. 아직 밑이 덜 익었는데 잎을 멋있게 탁 비틀어서 팽개치고 소녀에게 한 개를 딱 건네요. 그리고 봐라 이렇게 먹는 거다 하는 것처럼 대강 한 입을 하석 베어문 다음에 손톱으로 쫙 껍질을 벗겨내서 우쩍우쩍우쩍 깨뭅니다. 소녀도 따라하죠. 근데 많이 못 먹어요. 맵고 지린다고 떨다 소리 같아요. 이거 참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소년도 같이 내팽개쳐 버리고 둘은 산에 더 가까워집니다. 깊은 가을 단풍이 꽉 차 있나 봐요.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에는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그리고 막 알려줘요. 이게 들국화고 이게 쌀이꽃이고 이게 도라지꽃이라고. 그러면 소녀는 또 와 도라지꽃이나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하고 나는 보랏빛이 좋더라. 근데 이렇게 생긴 이 꽃은 뭐야? 하고 막 물어봐요. 이렇게 노란 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입니다. 약간 상규된 얼굴로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린대요.
싱싱한 꽃가지만 골라서 소녀는 또 꽃을 한 움큼 꺾어옵니다. 둘은 계속 걸어가요. 맞은편 골짜기에 우스운도순 초가집도 보이고 둘이 이제 누가 어디 앉자고 한 것도 아닌데 바위 위에 탁 걸터 앉습니다. 와, 유달리 조이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이 둘 사이에 흐르는 그 자연 안에서의 고요함, 그리고 코끝으로 느껴지는 향기, 여러분도 느껴지세요? 근데 또 저건 또 무슨 꽃이지? 하고 소녀가 물어봐요. 그러면서 저거 서울에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런 꽃이 있었다? 근데 그 밑에서 놀던 친구들도 생각난다 하더니 쓱 일어나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막 그 줄기를 좀 끊어서 가지려고 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안 끊어져. 안간힘을 쓰다가 쓱 미끄러져서 칡넝쿨을 꽉 그어줬죠. 소년이 놀라서 달려가서 손을 꼭 잡아서 끌어올려줍니다. 아이, 내가 진작 끊어줄 걸 하는데요. 아유, 근데 어떡해요? 소녀 오른쪽 무릎에 상처가 생겼어요. 피가 나는데 소녀는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상처를 빨아줍니다. 그러다가 잠깐만 하고 뭔가를 가져와요. 송진을 생채기에다가 문질러 바르고 또 칡넝쿨 있는 데로 가서 소녀가 꺾으려고 하던 꽃이 많이 달린 몇 줄기를 이빨로 탁 끊어가지고 올라옵니다. 저기 송아지 있다? 그리 가보자. 소년이 참 멋있죠. 네. 소녀를 아껴주고 도와주고 귀하게 대해주고 뭘 원하는지 봐주고 그런 예쁜 모습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황순원 작가가 이렇게 표현해놔요.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소년이 소녀 보라고 이 콧뚜레도 꿰지 않은 그 송아지 등 뒤에 올라타서 막 깡충깡충거리면서 돌아가는 송아지 등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휘휘 도니까 소녀가 한 덩이 꽃뭉치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농부 아저씨가 소 주인이 나타납니다. 야,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그때 얼른 뛰어내리죠. 그리고는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서 근데 다행히 농부는 얘 어이 집으로 가라. 갑자기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그 공기가 곧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그 무겁고 축축하고 시커먼 하늘이 구름이 꽉 차는 느낌 있죠. 낮아지면서 하늘이 그렇게 구름이 몰려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벼랑간의 바람도 우수수수수수 소리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투둑투둑투둑투둑투둑투둑.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 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근데 원두막으로 가봤는데 기둥이 기울어지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어서 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소녀는 입술도 파랗게 질리고 어깨를 부들부들 자꾸 떨고 있는 거예요. 소년이 자기가 입고 있던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서 소녀의 어깨 위에 이렇게 감싸줍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러고는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자기가 꺾이고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서 발밑으로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비를 피할 수가 없네요. 소년이 뭘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가요. 달려가는 소리 들리는 것 같으세요? 차차차차. 그리고 세워놓은 수수단 속을 뒤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단을 달라다가 더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속을 뒤집어 봐요. 그러고는 이쪽을 향해서 손짓을 해요. 수수단 속은 비가 안 셉니다. 그냥 좀 더 어둡고 좁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소녀를 그쪽으로 불러요. 소녀를 수수단 안쪽으로 보내고 비가 안 오는 자기는 그 앞에 나앉았는데 그냥 비를 다 맞아야 돼요. 비 맞고 비 맞은 어깨에서는 김이 올라올 지경이에요. 소녀가 등 뒤에서 이리 들어와서 앉으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소녀는 또 괜찮다고 해요. 또 소녀가 다시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앉으라고 해요. 참 또 두 번이나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뒷걸음을 이렇게 칩니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소녀는 뭐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란하던 수순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이제 비가 그친 것 같아요. 수수단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서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붙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이때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짜잔, 등을 돌려댑니다. 소녀가요 또 순순히 엎혀요.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우, 소나기가 제법 많이 왔어요.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면서 소년의 목을 꼭 끌어안았어요.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이 언제 내가 그랬어? 하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소년이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서 봤는데도 보이지가 않았대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대요. 아, 혹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냥 괜히 생각이 나면 그러잖아요.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머니 속에 흰 조약돌을 만지작 하면서 개울가로 오는데 이쪽 개울둑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보입니다. 콩콩 콩콩 콩콩.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립니다. 그동안 아팠대요. 아우, 세상에 어쩐지 얼굴이 헬쓱합니다. 그날 소나기 맞은 탓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소녀도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이제 다 나았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참, 그날 재밌었어.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를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다봅니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이게 무슨 말 같으냐고 물어봅니다.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내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갈림길에서 소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어.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를 한 줌 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 봐라.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있다 집을 내주게 됐다. 소년애가 이사해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초시 손자가 서울소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올랐다. 아마 이사 간다는 말에 소년이 굉장히 서운했나 봐요.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뭐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그렇건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얼의 단맛도 모르고 있었다. 이날 밤 소녀는 몰래 덕수의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왜 갔을까요, 여러분?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툭!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툭툭툭툭! 가슴이 선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에잇!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열이틀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디뎠다.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오미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근동에서 제일 가는 이 덕수의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러다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해둔 것이었다. 아이,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것. 그리고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대꾸도 없이 안고 있던 닭의 무게를 이렇게 보면서 이만하면 될까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망태기를 주면서 아이고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살이 쪘을 테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소년이 또 물어보죠.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시느냐고 또 물어봐요. 저기 저 서당골 윤초시 댁에 가신다. 제사상이라도 놓으시라고. 그러면은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시지. 저 얼룩 수탉으로. 너무 귀엽죠. 이 말에 아버지가 허허허허 웃고 나서 야 인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하십니다. 소녀는 좀 괜히 공연히 좀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고 열적었나 봐요. 책가방을 휙 집어던지고는 쇠팔이라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찰썩찰썩 쇠잔등을 한번 찰썩찰썩 갈겼다고 합니다.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봤다. 갈반머리에서 바라다 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도 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년애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호참 세상 일도. 마을에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아버지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옵니다. 윤초시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손손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이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난폭불 밑에서 바느질 가물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그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아우,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구먼. 지금 같아선 윤조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소설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소녀는 어땠을까요? 눈을 꼭 감고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었겠죠. 한 손으론 소리를 내지도 못하면서 또 그 조약돌을 그 호두알을 만지작 했을까요? 소리가 날까봐 손끝으로 호두알 표면을 이렇게 느끼면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있었을까요? 마음속에서 계속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갈까? 내일은 가볼까? 하던 그리워하던 그 소식을 또 아버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가가지지 않는 소녀, 개울물 저쪽에 있던 소녀, 그 소녀에 대한 와의 거리, 그 소녀에 대한 소식, 그리움,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공간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마지막 소식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소녀에 대한 마지막 소식을 듣는 이 장면 있죠. 언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렇게 낮은 음으로 들리겠죠. 밤늦은 시간 웅웅 하면서 아이고 참 어쩌자고 그 집안은 그런지 모르겠네. 너무 안 됐지 뭐야 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얘기할 때 밤늦게 잠결에 들리는 그 아빠의 진동? 그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그게 사실이냐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소리가 이제 몸으로 바로 들어와서 전해지는 거죠. 이 다음에 소년이 어떻게 했을지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네. 오늘은 황순원의 소나기 여러분과 함께 텍스트를 읽기도 하고 제가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